안녕하세요. 대박플러스 김보람입니다. 네, 코스피가 어제 하락 하루 만에 또다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1% 이상 오르면서 2040선 바짝 다가서며 마감됐는데요. 통화 완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발언이 모처럼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증시는 글로벌 이슈에 따라 등락이 좌우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국내 증시는 이렇게 해외발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대박플러스에서 국내 증시가 해외발 이슈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고수들의 핵심 투자 비법을 엿볼 수 있는 대박플러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강남 S&G센터 정태근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대박플러스는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글로벌 이슈와 그리고 국내 증시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시장을 분석하는 노하우 배워볼 텐데요. 네, 먼저 강의 앞서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함께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생기실 텐데요. 그러면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러그 게시판에 그 질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 전문가분들이 답글로 답변해 주시니까요. 공부하실 때는 와그러그 게시판을 이용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 센티비에서 증권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현명한 투자를 위해 공부하실 때 샘플러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숲을 봐야 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만큼 분석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지만 말처럼 그게 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정태근 전문가님께서 이 시장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네. 저한테 또 마이크가 올지 적상해서 예상을 못했네요. 네. 일단 뭐 한 1년 만에 이렇게 대학플러스 나온 것 같은데 조금 하루라서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을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뭘 준비할까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일단 어쨌든 시장에 접근할 때 조금 큰 그림을 좀 그릴 줄 아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보고 나면은 도움이 됐었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게 조금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국내 증시는 해외발 이슈에 참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유럽발 악재다, 미국발 호재다 말도 많은데요.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가 이렇게 해외 이슈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이런 해외 경제가 국내 증시 또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네. 일단 시장 분석 상당히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어떻게 본다면 대학에서 금융공학과라든지 이런 부분들 경제학과에서 배운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게 거시 경제적인 부분이라서 상당히 내용이 좀 딱딱하고요. 그래서 재미가 없을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시장에 참여할 때 이런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한다면은 어쨌든 작은 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자, 조금 저 같은 게 노가다는 표현을 좀 잘 쓰는데 예전에 제가 지금 양복을 입고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노가다 경력이 한 7년 정도 돼요. 그래서 조금 현장에서 일을 많이 했었는데 그 현장에 가보면은 건물이 올라가기 전에 기초 토목공사를 해요. 근데 그 기초 토목공사가 상당히 기간이 깁니다. 왜? 건물이 안정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근데 이게 되고 나면은 건물이 이렇게 쉽게 올라가요. 그것처럼 지금 현재 오늘 준비한 내용이 시장 분석인데 이 시장 분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어쨌든 이 그림 속 위에 이 전체적인 그림이라는 뭐라 그럴까요? 기초 토목 위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완성이 되게 되면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이렇게 층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 좀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조금 모르겠습니다. 일단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이 필요 없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분석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원고를 드린 건 아니에요. 드린 건 아닌데 조금 재밌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목 좀 바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서울경제TV의 업무 작가님이라고 이렇게 좀 바꿨어요. 바꾸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조금 제목부터 좀 편하게 가려고 그랬는데 시장 분석 아는 사람은 어렵지가 않겠죠, 솔직히. 그렇지만 시장 분석 분명히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실례를 들어가면서 조금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간이 조금 촉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마감 시황이에요. 코스피 마감 시황인데 언제냐면 3월 5일자 마감 시황인데 여기 참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요. 먼저 보면 국제유가 상승, 유럽발 재정 우려, 그리고 중국이 GDP 목표치를 8년 만에 하락,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악재가 되면서 18.57포인트 하락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왜 코스피 시장,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아래쪽도 보시게 되면은 업종별로는 화학주의 하락이 거셌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화학주는 또 왜 중국하고 무슨 상관이길래 이런 이유로 빠졌을까요? 이런 부분 분명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 이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큰 그림을 그릴 줄 아신다면은, 이것 때문에 이 화학주가 영향을 받았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결론부터 이런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가 목표치를 8년 만에 하락을 했다. 그렇다면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중국의 어떤 GDP를 분석을 할 때, GDP 비중을 봐야 되는데 중국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수출 중심의 국가라는 겁니다. 자, 수출하는 제조업의 국가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제조업 말 그대로 제조업에 들어가는 기초 원자재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 중국의 공장들의 그 기초 원자재를 공급하는 대부분의 회사가 이 화학회사라는 겁니다. LG화학, 호남석유 이런 회사들이라서 당연히 이쪽에 기초 원자재를 공급하는데 중국의 그 어떤 경제가 둔화가 된다면은 당연히 이쪽 업체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벌써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런 부분들을 기사가 나왔을 때 분명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해를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 특히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대외 변수에 그만큼 취약하다는 부분들이 요 화면에 지금 다 나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서울경제TV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증권 방송이 있죠. W 방송도 있고, E 방송도 있고, M 방송도 있고, S 방송도 있는데, 거기서 항상 보시면 아침에 전략 방송을 할 때 항상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든지 중국 얘기를 상당히 좀 많이 해요. 중국 이런 얘기를. 우리나라 얘기는 전혀 안 하죠. 우리나라는 전혀 안 하고 전혀 미국 시장이 어떻게 끝났다. 그러면서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지금 현재 삼성전자 예를 들어볼게요. 애플이 조금 강세를 보이면서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조금 대변수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끼리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저도 처음에 솔직히 처음에 이런 내용을 볼 때 상당히 많이 궁금해 했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이 원고를 드니까 이 태극기 보고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작가님이. 그래서 저도 태극기를 본 지가 상당히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말고는 좀 보기 힘든데, 이거 좀 얘기가 좀 빠져나간데,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결론적으로 수출 중심 국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수 경기보다는 수출에 조금 집중이 돼 있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글로벌 경기에 민감하고요. 그러면서 대외 의존도가 그만큼 높다는 겁니다. 자, 대외 의존도 또 어려운 얘기가 나왔죠. 대외 의존도 같은 경우 제가 문자 그대로 한번 불러드릴게요. 수입과 수출 등 대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수요 중에서 GDP 전체, 그러니까 총 수요가 GD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GDP에서 수입과 수출이 그러니까 수입과 수출 같은 대부분이 얼마만큼 차지를 하냐,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외 의존도가 그만큼 높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내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가 국제 경제에 그만큼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자, 보람 씨, 우리나라가 무슨 중심 국가라고요? 수출 중심 국가라고요? 그렇죠. 이게 또 딴정할까봐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질문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출 중심의 국가라는 건데, 수출 중심 국가. 그래서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그만큼 대외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경제 구조가 그만큼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해외 변수들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떤 뉴스가 있었죠? 맞다. 버냉키가 저금리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시장의 자금을 좀 더 추가적으로 풀면서 미국의 어떤 소비, 즉 미국의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를 조금 개선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비 경기가 개선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소비 경기가 개선된다는 것은 그만큼 가전제품과 같은 선진국형 소비재가 많이 팔려 나가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IT 제품들 스마트폰, TV, 그리고 냉장고 이런 제품들이 많이 팔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IT 업종이 수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상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결론은 그 앞에 질문 있죠. 앞에 질문. 해외 소식에, 그러니까 경제신문, 경제뉴스에서 미국, 유럽, 중국 같이 해외 소식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수출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빠지지 않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화면을 좀 보면은,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그리고 기아차, LG전자, 대우조선해양 이 회사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대형 수출주라는 말을 많이 하죠. 대형 수출주. 자, 조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수출 중심의 국가죠. 수출 중심의 국가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의 대부분이 다 대형 수출주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쨌든 코스피가 우상향을 하려면은 코스피 200 안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여줘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그리고 코스피 200 종목들이 대부분 종목들이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대형 수출자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 수출주들이 실적이 좋게 나오면은 우리나라 코스피가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게 아니라 대형 수출주들의 어떤 실적이 부진하게 되면은 코스피가 하향을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이 대형 수출주들의 어떤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우리나라 자체, 우리나라 내수가 아닌 미국, 중국, 유럽 이런 그 선진국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의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자, 여기서도 한번 나눠볼게요. 자,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LG전자,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라든지 그리고 유럽 이런 나라들 봐야 되겠죠. 자, 미국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수출보다는 조금 이런 말씀 드린 게 더 낫겠네요. 선진국이죠. 선진국이다 보니까 선진국에서는 어떤 공장 생산과 같은 제조업 국가가 아닌 소비로 내수 경기가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이것도 좀 이따 화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선진국인 소비재, IT 제품,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제품,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같은 자동차들이 많이 팔려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현재 어떤 지역을 보셔야 되느냐. 미국과 유럽 이런 지역들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포스코. 일단은 일단은 LG화학 같은 이런 종목들 준비하고 싶은데 사기가 아니고 사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을 준비했는데, 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철강 제품을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이런 철강 제품의 수요가 어디가 필요합니까? 공장 생산이라든지 제조업이 많이 일어나는 국가가 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철강을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전 세계 20%의 철강을 소비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그렇다 보니까 철강주 그리고 화학주, 조선주 같은 경우 2007년도에 뭐라 불렀죠? 대중국 관련주로 불렀죠. 왜? 거기서 수요가 가장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종목들도 이렇게 지역마다 이렇게 많이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간다고 해서 무조건 내 종목이 가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시장에서 트렌드가 있다는 겁니다. 자, 2007년과 같이 중국의 어떤 모멘텀이 발생하게 된다면은 조선, 철강, 화학 쪽에 갈 수밖에 없고요. 아직까지 어쨌든 갈 수밖에 없고, 미국, 유럽 이쪽에서 선진국에서 소비 경기가 개선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은 다행히 IT, 자동차가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2007년을 제외하고요. 2007년 중국발 모멘텀이 있기 전까지는 어쨌든 삼성전자, 현대차가 가야 큰 시장이 왔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시장이 좀 더 잘 가주려면은 중국발 모멘텀이 발생을 하든 미국발 모멘텀이 어떤 소비 경기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하든 어느 쪽이든 모멘텀이 발생을 해야지 요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할게요. 좀 전에 제가 대외 의존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대외 의존도가 높게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국내 경제가 국외 경제에 흔들릴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한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 올라가죠. 대외 의존도가 78에서 82, 107, 그리고 2010년은 10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누가 봐도 100 이상 된다는 것은 그만큼 대외 의존도가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대외 의존도가 100%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떤 수출 경제에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집중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대표적인 소비국가 HTS에서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ISM 비제조업 지수라는 그런 지표를 보시면은 항상 경제 신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 경기를 관찰할 수 있는 비제조업 지표. 근데 지금은 비제조업 지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가 중요하죠.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는 것이 내수 경기, 서비스업 경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맨 마지막인데 미국도 한번 보게 된다면은 자, 보세요. 미국이 지금 현재 27%, 28%, 30%, 그리고 25%. 상당히 낮죠. 우리나라 비교해보면 상당히 낮죠. 25%라는 그만큼 대외 의존도가 낮다는 건 무슨 얘기가 될까요? 그만큼 수출보다는 내수 경기에 인해서 경제가 견실하게 이끌어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좀 전에 그 어디죠? 제가 앞쪽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대형 수출주들이 이렇게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경우 제가 미국과 유럽 쪽을 봐야 된다 그랬죠.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미국 내수 경기 즉 25%, 대외 의존도가 25%, 그만큼 대외 의존도. 그러니까 해외 의존하는 어떤 확률이 비율이 낮기 때문에 내수 경기로 충분히 경기가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 미국이 어떤 그 대외 의존도가 낮은데 미국이 소비 국가인데 어떤 그 중국 같이 뭐 철광석이라든지 기초 그 화학 제품이라든지 이런 건 안 쓰겠죠. 그 나라는 어쨌든 70%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70%가 미국 경기의 70%가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죠? 서비스업이라 그랬죠. 서비스업으로 돌아간다 그랬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금융이라든지 서비스, 항공 이런 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비스업인데 이 서비스업에서 LG화학에서 생산하는 나프타라든지 그리고 포스코에서 생산하는 철강, 내연 강판이라고 하죠. 그런 걸 쓰진 않겠죠. 어떤 걸 쓰겠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태블릿 PC라든지 그리고 핸드폰이라든지 TV, 냉장고, 에어컨, 이 안에 또 뭐가 있죠? 뭐 이런 모니터라든지 그리고 이런 마우스라든지 이런 걸 쓰겠죠. 그래서 미국 쪽 경기를 보게 될 땐 그런 걸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중국, 제일 중요한 중국. 중국이 그 이번에 그 뭐죠? 전인대를 하게 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내수 중심의 소비를 살리겠다고. 그 제가 보기엔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도 나오지만은 자 보세요. 내수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그 나라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아직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 일내지만은 그 저도 중국에 그 삼촌 그 공장이 있어가지고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냐면 중국의 그 산동성의 엔타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가보면 진짜 사람들 찢어지게 못 살아요. 찢어지게 못 살아. 근데 잘 보세요. 우리나라 70년대, 60년대 볼게요. 먹고 살기 바쁜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태블릿 PC라든지 무슨 여가 생활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중국은 볼 수밖에 없는 게 제조업 국가. 최근에 그 중국에 뭐죠? HSBC, PMI 요게 꺾이면서 중국이 경제가 둔화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아직까지는 중국이 어쩔 수 없이 대외 의존도가 그만큼 높다는 겁니다. 자, 2007년도에 시장이 참 좋았죠. 그때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여기 뒤에다가 종목을 그려놓고요. 다트를 이렇게 던져서 찍으면 다 가요. 그 다음날. 그만큼 좋았던 시장인데 그때 어떤 구조였냐면은 중국에서 제품을 만들죠. 중국에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은 미국으로 다 흡수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어떤 공장 생산, 즉 산업 생산, 체계 공장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그 공장 생산품들을 소비를 하는 최대 소비국 역할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물건을 만들었는데 누군가 사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물건을 생산하겠죠. 이 구조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요거는 고등학교 경제도 나올 것 같은데,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서 이 부분이 원활하게 맞물려 돌아가게 되니까 경기, 즉, 글로벌 경기가 원활하게 계속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돌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2007년도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사태가 왔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원초적으로 한번 얘기 드려본다면, 어쨌든 수요가 있죠. 소비를 하는 나라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소비가 제대로 안 돼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요. 소비가 안 되죠. 소비 당연히 안 되니까 경기 성장이 떨어지죠. 그리고 공장 생산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안 팔리니까 당연히 또 실적이 떨어지고 뭐라 그럴까요? 그 GDP라 그럴까요? GDP가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볼 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공급과 수요, 사줄 사람, 팔 사람 요 두 구조가 원활하게 돌아가면은 시장은 안정적으로 올라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얘기가 조금 많이 샜는데 보시게 되면 그만큼 어떤 결론적으로 미국은 내수 국가고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고 중국이 아직까지도 수출 국가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가 길어진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나왔네요. 여기 화면을 보게 되면 자, 볼게요. 주요 국가의 GDP 비율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그 대외 의존도에서 보셨듯이 지금 보시면은 미국과 같은 경우에 내수가 7입니다. 내수가 7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마찬가지로 그와 반대로 수출이 7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아직까지도 어쨌든 6이고요. 수출이 6이고요. 그러면은 답이 그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중국 경기가 호황을 보인다. 어떤 업종이 가겠습니까? 당연히 참 이게 쓰기 좀 불편하네요. 철강, 그리고 화학,
그리고 조선, 기초 원자재를 생산하는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볼게요. 최근에 시장에 철강 화학주가 많이 약했죠. 근데 무슨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까? 중국의 경기가 둔화가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철강, 화학, 조선 이런 업종들이 못 가죠. 왜? 얘네들이 공장 생산에 필요한 기초 원자재를 만들어서 중국에 팔아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게 안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철강주가 실적이 최근에 안 나오고, 그리고 예를 들면 최근에 LG화학이 상당히 좀 많이 빠지죠. LG화학이 많이 빠지는데 LG화학이 그 뭐랄까요, 2차 전지 배터리 사업을 분산한다는 그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LG화학의 그 주요 매출 비중을 보면은 석유화학이 아직까지 요 7이고요. 그리고 전 그 배터리 사업 부분은 3밖에 차지를 안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석유화학 업종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화학 업종이 그만큼 못 가는 이유는 뭐 때문에 못 가냐면은, 자, 유가에서요. 원유에서 1차적으로 뽑아서 만드는 게 나프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나프타를 가지고 또 한번 그 기초 원자재를 만드는 게 나프탈린이라든지 그리고 부타딘이라든지 뭐 말이 좀 어렵죠. 어쨌든 뭐 기름에서 1차 제품을 뽑고요. 1차 제품을 뽑고 그리고 2차 제품을 만드는데 여기 그 기초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는데 제품 가격을 그만큼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화학주에 대한 실적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왜? 기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제품 가격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못 올리냐면 이 제품을 팔려면은 요 수요가 많아야 되겠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그 전 세계 철강의 20%를 소화하는 나라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요 중국이라고 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 세계 화학 제품의 30%를 쓰는 나라가 마찬가지로 중국이라는 겁니다. 자, 중국의 경기가 둔화가 되면서 이 제품의 수요가 감소를 하고 있는데 기초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제품 원가를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적이 1분기에도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학주, 철강주 이런 종목들이 아직까지 실적이 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HTS 기사를 보시면은 포스코가 1분기 때 적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철강 업종들이 2분기에는 턴 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 쪽으로 볼 때 철강, 조선, 화학 이런 업종들을 보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이 아직까지 제조업 경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기계업종 있죠. 지금 기계업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그만큼 좋지가 않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다는 것은 그만큼 건물을 많이 짓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건물을 많이 짓는다는 것은 그 건물에 들어가는 그 철근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많지만은 거기에 들어가는 기계들 뭐가 있을까요? 맞다. 포크레인 같은 것들 있죠. 그리고 포크레인 같은 것들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그 포크레인과 같은 건설 장비들이 많이 수요가 발생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죠. 그리고 중국 쪽에 많이 좀 기대고 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기업종 같은 경우는 SOC 사업, 이거 뭐 사회 그 간접 사업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마찬가지로 건설을 부흥시킨다, 건설 경기를 살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 쪽도 건설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한정된 건설업체들이 지금 이제 주가가 바닥을 기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기업종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계, 철강, 화학, 조선은 뭐라고요? 중국 쪽에 모멘텀이 발생을 해야 갈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미국은 뭐 더 얘기 안 할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셔야 될 부분이 IT,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다면은 섬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최근에 FTA가 개설이 되면서 섬유업종에 대한 관세가 13.1%가 철폐가 됐죠. 그래서 그 IT 제품뿐만 아니라 그 옷이라 그러죠. 뭐 그 의류에 대한 소비도 그만큼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섬유업종도 마찬가지로 호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섬유업종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들이 뭐가 나오죠? 코오롱, 그리고 효성, 영업무역,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배지가스 같은 종목들은 일단 중국에 조금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그 FTA 수혜가 조금 떨어진 부분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미국 얘기만 계속 나오는데
어쨌든 그 종목들이 그만큼 세분화가 지금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얘기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유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그 다시 한번 대외 의존도에 대해서 보겠지만은 유럽 같은 경우에도 독일도 유로존 내에서 조금 유일한 그 제조업 국가고 나머지 나라들은 내수로 좀 경기가 돌아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래서 유로화가 좀 약세를 보이는데 수혜가 상당히 좀 많이 큽니다. 근데 유로화 약세를 보이게 되면은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당연히 타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독일 같은 경우에도 대외 의존도가 지금 현재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76.7%라는 겁니다. 자, 내용 솔직히 많이 어렵고 재미없어요. 근데 결론은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자, 미국 그 뉴스에서 미국 쪽 얘기 나온다. 그러면은 IT 자동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게 아니라 중국 얘기가 나온다.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조선 철강화학 간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용 다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재미없고 어려운 내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유 없이 누가 선물 주는 게 싫어요. 왠지 찝찝하죠. 이 사람이 왜 선물 줄까? 근데 그걸 알고 받으면 덜 찝찝하죠. 그것 때문에 제가 이런 재미없고 어려운 내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또 얘기가 또 샜는데 독일 제조업 국가 그리고 중국 제조업 국가 아직까지는 제조업 국가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제조업 국가 그리고 우리나라는 순수하게 완전히 대외 의존도가 102%가 되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수출 중심의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죠? 내수 국가이기 때문에 대외 의존도가 낮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돌아가야 나라가 돌아간다. 그리고 소비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돼야 되냐. 고용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실업률이 작아야 되겠죠.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뒷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자, 국가별 대외 의존도가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그만큼 중국, 미국, 일본에게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자, 이게 화면에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좌측 상단에 있는 게 중국 수출 규모고요. 중국. 요거 이렇게 하면 알겠죠. 중국. 그리고 요쪽이 일본. 그리고 여기가 미국. 죄송합니다. 미국은 잘 모르겠네요. 미국은 잘 모르겠고 USA. 그리고 여기는 EU. 글로벌 시대니까 한자와 이렇게 중국어를 이렇게 섞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는 어쨌든 중국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쨌든 일본이고 여기는 USA, 미국이고 여기는 EU. 근데 우리나라가 이 네 나라만 수출을 하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네 나라만 해놓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비중이 중국, 미국, 유럽, 일본에 그만큼 높기 때문에 요 네 가지 화면만 준비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네 나라에 지금 그 수출이 집중되는 게 지금 화면에 한 60% 정도 돼요. 요 네 지역에 수출이 물량이 나가는 게 거의 6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 말씀 그러니까 주요 지역별 수출 이게 이 부분이 왜 빠지면 안 되냐면 우리나라 수출 물량들이 그만큼 중국과 그리고 미국과 유럽과 일본이 집중이 돼 있다는 것을 아셔야지 제가 조금 전에 미국 경기가 뭔 상관인데 중국 경기가 뭔 상관인데 그게 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미국의 경기가 급속하게 꺾여요. 그러면은 중국의 수출 규모가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지만은 이게 급속도로 꺾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느 종목들이 꺾이겠습니까? IT 자동차들의 주가가 꺾이겠죠. 그리고 EU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 두 나라는 상당히 연관성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 꺾이면 그 유럽도 같이 꺾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경기가 꺾이게 되면은 IT 자동차 어떤 그 소비업체들 대형 수출주 좀 전에 보셨죠. 그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이런 거 보셨죠. 그런 나라들의 주가가 그런 종목들의 주가가 꺾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해를 위해서 제가 좀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경제 뉴스 그리고 지표들 같은 거 보실 때 그만큼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고 자, 다음 화면은 이거는 뭐 주요 지역별 2009년 이후에 수출 증가율인데 이건 좀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보셔야 될 부분이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는 알겠다. 그렇다면은 미국은 소비 국가고 그리고 중국과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다. 그건 이제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좀 전에 설명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화면 지금 나오고 있죠. 내수 국가, 소비 국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내수가 7이기 때문에 GDP 비율을 봤을 때 내수가 7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 그리고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만 한국은 GDP 내에서 수출이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외 의존도도 높기 때문에 자 수출 자 그렇다면 그 소비 그리고 수출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이 소비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잘 안 돌아가고 있는지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보는 경제 지표들이 있겠죠. 그게 바로 다음 화면인데 요걸 지우고 좀 넘기도록 할게요. 자, 소비와 관련된 지표들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소비와 관련된 지표들 그리고 수출과 관련된 지표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 머릿속에 하실 겁니다. 자,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 이거는 순수하게 소비를 가늠하는 지표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비자 물가, 소매 판매, 개인 소비, 정부 발표 비농업 부분 고용, 그리고 실업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ISM-B 제조업 지수, 국내 총생산, 이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신규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 건수. 실질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지표들은 이것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비자 물가. 왜 봐야 될까요? 10,000원이란 돈이 있습니다. 10,000원이란 돈이 있었는데 그 10,000원을 가지고 이전에는 물가가 오르기 전에는 10,000원이란 돈을 가지고 이 펜을 하나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물가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전에는 이거를 10,000원에 살 수가 있었는데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10,000원에 이 물건을 못 사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화폐 가치가 똑같이 그 기존의 10,000원의 가치가 11,000원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라 해야 될까요? 그만큼 월급이 만약에 올라가거나 그렇게 된다면은 이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우리나라 그 직장인들의 고충이죠. 월급은 항상 그대로. 월급은 항상 그대로고 그리고 화폐 가치는 즉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이 물건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못 사겠죠. 물건을 못 산다는 게 뭐가 이게 돼요? 소비가 조금 유식한 말로 소비가 위축이 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물가가 떨어지는 만큼 안 좋은 게 물가가 그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를 1년 전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그만큼 많이 나오고 그리고 미국의 중앙은행인 FRB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그만큼 물가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매 판매 그리고 개인 소비 이건 좀 감이 잡히실 거예요.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 개인 소비는 이거는 소비자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소비를 가늠한 경제 지표지만은 틀려요. 소매 판매는 말 그대로 코카콜라라든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소비 업체들의 매출이라 그럴까요? 매출이 얼마만큼 늘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게 소매 판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매 판매가 GDP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그래서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 기업의 입장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 소비 같은 게 개인 소비 이번 주에 발표가 되죠.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컨센서스가 지난달보다 0.6%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그 컨센서스가 나왔는데 거기에 부합을 못하면 시장에 충격이 되겠죠. 그리고 시장에 조정이 올 수 있고 하락이 올 수 있고 요거는 좀 이따가 다음 그 발표될 때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 소비는 적극적으로 진짜 말 그대로 소비자. 그러니까 기업 입장이 아닌 저도 소비자가 될 수 있겠죠. 나란 사람이 얼마만큼 지난달보다 소비를 많이 했는지, 지난달보다 얼마만큼 물건을 많이 샀는지, 지난달보다 얼마만큼 담배를 많이 샀는지, 지난달보다 얼마만큼 과자를 많이 사 먹었는지, 그게 개인 소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인 입장, 소비자, 본인 입장에서 얼마만큼 그만큼 소비를 많이 했는지, 물건을 많이 샀는지, 그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미국 같은 경우에 내수가 70%, 소비가 70%라고.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뭐 개인 소비, 소매 판매, 그리고 개인 소비보다는 GDP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매 판매. 이해되시죠? 그리고 정부 발표 비농업 부문 고용. 이건 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사람이 일자리에서 돈을 벌죠. 돈을 벌어야 물건을 사죠. 백수가 다 좋은데 뭐가 안 좋습니까? 돈이 없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그래서 고용, 사람 일자리 있어야 되고 돈을 벌어야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경기가 지금 이렇게 안 좋은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실업률이 아직까지 높죠. 실업률이 높다는 건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죠. 일자리가 없으니까 돈을 못 벌죠. 돈을 못 버니까 개인 소비가 안 되죠. 그러니까 시장에 2조 3천억이라는 돈을 때려 붓고도 지금 미국 경제가 아직까지 이 모양인 건 결론적으로 이게 원활하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용이 안 늘어나는데 당연히 실업률 높겠죠. 실업률.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말 그대로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많겠죠. 근데 최근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해서 감소를 하죠. 이거는 고용이 그만큼 늘어나서가 아니고요. 그만큼 조금 원초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회사에서 잘린 사람들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 그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이 그만큼 줄어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고용이 이건 제 생각입니다. 미국의 고용이 지금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 즉 회사에서 잘린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고용이 개선이 된 것처럼 착시 효과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그 지표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물 한 잔 마시고 갈게요. 이거는 제가 지표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고용이 지금 현재 한 20만 건 전후가 되죠. 20만 건 전후가 되는데 실제로 이 고용이 25만 건 이상 늘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25만 건 이상 늘어나야지 달마다 0.2%, 0.3% 정도 실업률을 직접적으로 다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이 돼요. 그래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즉 회사에 잘린 사람들이 줄어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비농업 부분 고용,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늘어나야 실업률이 다운이 되고 개인 소비가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그 뭐라 그러죠? 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제가 가끔씩 문제가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뭐가 안 떠오르는 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연말에 블랙 프라이데이 맞나? 하여튼 그 소비 시즌 있죠. 그 소비 시즌에 소비 시즌에 그 일시적 고용을 늘리는데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고용이 많이 늘어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임시시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에 실업자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고용자들 말고 실질적으로 정직원이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런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쪽으로 소비가 늘어나야 미국의 GDP가 위쪽으로 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위안화 절상을 계속해서 하라고 하는 이유는 딴 게 없어요. 자, 위안화 절상을 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소비국가 역할을 못하니까 그걸 중국 니들이 좀 대신해줘라. 그렇게 되려면은, 자, 보세요. 그럼 수입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수입을 많이 하려면은 자기는 그 중국의 통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면 안 돼요. 통화 가치가 다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운이. 이게 또 환율 넘어가니까 또 이해 못 하실 것 같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그 지금 현재 1115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1140원까지 다시 올라갔죠. 그러니까 달러 대비해서 환율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러에 7위안이었으면은 1달러에 6위안 이렇게 다운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운이. 그래서 6위안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지금 위안화 절상하라는 이유는 요겁니다. 위안화 절상 다운시켜서 통화 가치를 상승시켜서 수입을 좀 많이 해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소비들 이런 지표들 때문에 영향이 받는다고 이런 지표들을 봐야 되는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말이 좀 빠르고 조금 억양이 세서 잘 못 알아들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결론적으로 미국 경제 지표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지표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국과 중국은 좀 틀리겠죠. 광공업 생산 이거는 딴 게 아니라 그냥 제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은 제조업 중국은 제조업 PMI라 그러고 한국은 광공업 생산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고 그리고 HSBC 이거 이번 주에 발표하죠. 이거 두 개 다. 요게 만약에 지금 현재 이게 48.1로 나왔나요? 그 예비치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예비치보다 못 나오게 되면은 또 중국 얘기 나오겠죠. 그러면 조선 철강화학도 조정받겠죠. 그리고 무역 수지 얼마만큼 돈 많이 벌었냐, 달러를 많이 벌었냐 그겁니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무역 수지 나와 있고 그리고 수출입 동향 얼마만큼 수출이 잘 되고 있냐. 왜? 수출 중심 국가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속도를 좀 내도록 할게요.
어쨌든 앞에서 결론은 나왔기 때문에 결론은 벌써 나왔습니다. 결론 나왔는데 어쨌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런 게 있죠. 자, 어쨌든 미국의 경기가 좋지 않게 되면은 구원투수가 나타나죠. 항상 구원투수. 연준의 FRB 그리고 버냉키 의장이 나타나죠. 자, 이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이게 지금 이제 그 연방준비은행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좌측에 조금 그 미국에 좀 해화시킨 건데 버냉키 그 보통 그 헬리콥터 벤이라 부릅니다. 그 왜 헬리콥터 벤이라 부르냐면 그 디플레 그 경기가 안 좋을 때 그 벤 버냉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헬리콥터로 공중에서 돈을 뿌려서도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런 헬리콥터 벤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미국의 경기가 좋지 않게 되면은 시장에 돈을 뿌려서 이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해라. 그런 의도에서 시장에 돈을 계속 이렇게 뿌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구원투수로 등장하죠. 경기가 너무 경기가 과열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그리고 경기가 꺾이기 시작하면은 그 연방준비원의 금리가 계속해서 다운이 되죠. 지금 금리가 지금 0.6%에서 0.6%에서 지금 현재 못 올라가고 있죠. 그만큼 버냉키 의장은 아직까지도 그만큼 미국의 경기가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쉽사리 못 올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그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그런 신호가 나온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들썩거렸죠. 왜? 저금리 기조에서 고금리로 바뀔 것이라는 그런 그 기대감 때문에. 하지만 시장에 공개된 화폐 정책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버냉키는 올린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저금리 기조를 유지한다.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연방준비은행의 역할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정부 규제, 은행 규제 및 건전성 보장이고 요거는 뭐 안 보셔도 되고요. 통화량 조절입니다. 통화량 조절이 무슨 얘기냐면 말 그대로 금융정책. 1차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금융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융정책을 항상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라 그러죠. 여기서 1월달 올해입니다. 올해 1월달, 3월달, 4월달, 6월달, 7월달, 9월달, 10월달, 12월달 이렇게 예정을 해놓고 앞으로 시장의 통화정책을 어떻게 할까 이것을 의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정책 금융통화위원회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그 양적 완화를 할 것인지 그러니까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는 물가 관리가 아니라 조금 경기 부양 그러니까 경기 그 조절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역할을 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방준비은행 역할 같은 경우는 경기 부양이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현재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 부양 위해서 금융정책을 하는데 이 금융정책도 시장이 양적 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재할인율을 인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공개시장 조작이 그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 부양, 1차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법정 지급 준비율, 그리고 재할인율,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우리나라도 좀 봐야 되겠죠. 한국은행의 역할은 조금 물가 관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와서 조금 이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물가 관리를 한번 보면은, 자,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화폐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즉, 인플레이션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화폐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화폐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과 같은 통화 정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어쨌든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경상수지 흑자 그리고 달러가 지금 이제 환율이 계속 다운되죠. 그만큼 외화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상수지 흑자와 외화 유입 때문에 화폐 가치 하락이 자동적으로 방어가 되다 보니까 인플레 우려가 해소가 되고 인위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물가 관리 한국은행이 물가 관리보다는 경기 부양에 그만큼 집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서 나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폐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화폐 가치 하락이 안 되는 이유가 그만큼 원화 수요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겁니다. 원화 수요가 늘어나는 건 그만큼 경상수지 흑자 그리고 외화 유입 영향 때문에 화폐 가치 하락이 방어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금리를 다운시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그 화면이 지금 나오죠. 물가 안정. 한국은행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한국은행 역할은 결론적으로 맞아요.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 안정이지만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경상수지 흑자 그리고 외화 유입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달러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원화 수요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금리를 인하를 안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3% 목표치죠. 근데 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그냥 대충 봐도 3% 넘었어요. 물가 관리를 안 할 수 있는 이유가 조금 전에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면서 화폐가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금리 인상을 안 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상수지 흑자 그리고 주식시장에 달러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원화 수요가 증가하게 되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아직까지는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마찬가지로 보세요. 여기도 있죠. 인플레이션 파이터 한국은행이 실종됐다. 물가 관리를 아예 손 놔버렸어요. 지금. 손 놔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이 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기 부양을 물가 관리보다는 경기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자, 금리 인상을 했던 시점입니다. 화면에 동그란 원이 쳐져 있는 부분이. 원이 쳐져 있는 금리 인상 부분인데 요 공통점이 뭐냐면은 환율이 1,100원대 하향 안정기 2010년 11월, 2011년 1월, 2011년 3월 세 번의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 금리 인상 시기가 공교롭게도 다 1,100원대에서 하향 안정화를 보였었을 때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 기준에서 더 이상 하락을 이제 더 이상 원화가 다운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통해서 화폐 가치 하락을 인위적으로 막은 거예요. 자, 공통점이 나오죠. 환율이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 이런 시기에서 금리 인상이 나왔다. 환율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외화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고 원화 가치 수요가 그만큼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은 다 했고요. 다 했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아,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각 지역별로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대외 변수 때문에 종목들이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태근 전문가님의 유익한 강의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박 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심기원 전문가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이죠. 3월 마지막 주말에 서울경제TV가 부산에서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2012년 증시 대전망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 통해 접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